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쟁 없는 세상의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올해 초부터 베네수엘라며 이란이며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집단 학살과 수단 내전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전쟁과 방산업체 그리고 주주라는 이런 제목으로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저희 단체의 약간 슬로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이고, 전쟁이 일상적인 그런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어야 하며,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모든 원인을 일상과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물론 이미 일어난 다음에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들을 미리 예방 조치로 없애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방해 산업에 맞서는 활동도 있는 것이고, 징병과 이제 군대 자체에 맞서는 활동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은 2003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이전부터 원래 병역 거부자들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전부터 병역 거부를 계속 해왔고, 근데 그것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대 초반에 오태양 씨로 시작을 해가지고 병역 거부자들,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평화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그런 병역 거부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당시에 그 2003년도 이라크 전쟁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평화단체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중 하나였고, 전쟁 없는 세상은 이 세 캠페인 중에서 가장 세 번째 마지막에 보시는 이 전쟁 거부자 조직 캠페인, 예전에는 저희가 이걸 병역 거부 캠페인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것을 하는 단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역 거부자들과 그들의 후원인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전쟁 없는 세상이었고, 20여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병역 거부 이슈에 있어서는 이제 대체복무제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닌 그런 게 제도적으로 가능해졌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나 아니면 징병제도 그리고 대체복무제도에도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전히 그 대체복무제조차 거부하고 또 병역 거부를 완전 거부라고 부르는데요. 대체복무제조차 거부하는 것을 완전 거부를 하는 분들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부라는 활동가가 완전 거부 선언을 하고, 입영일에 올해 4월이었나 입영일이었는데 입영하지 않고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저희가 활동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왔어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 한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병역 거부 캠페인뿐만 아니라 무기 거래 감시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이제 병역 거부자들이고 아니면 여성도 많이 있고 활동가들이 어쨌든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처음에는 공부를 했죠.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부터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기 박람회라는 것이 한국에서 많이 열리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활동들을 한 2013년경부터 하기 시작했고, 또 뒤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산탄 반대 캠페인 이런 것들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무기거래 감시 캠페인이라는 것을 2010년 전후로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또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잖아요. 근데 기후 위기라고 해서 저희의 이슈인 이 평화 운동 그리고 군사주의 이런 것과 관련이 없나 하면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위기 군사 책임 캠페인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 3개 캠페인을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의 활동가가 상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무기거래 감시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2 캠페인을 한 분씩 담당해서 하고 계신데 전쟁 거부자 조직 캠페인은 오늘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기후위기 군사책임 캠페인은 무기거래 감시 캠페인이랑도 또 엮여 있어가지고 뒤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의 무기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2020년도 이후로 수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산업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래서 현황과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 한국 무기 산업의 문제점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 무기 거래, 무기 산업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무기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지만 한국이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무기를 가지면은 우리의 주변 국가들도 거기에 대해 이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또 더 많은 군비를 확충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다시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더 많은 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이제 군비 경쟁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무기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더 많은 분쟁의 불씨가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무기가 많아지면은 그것이 한국은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국가에서는 무기 통제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이제 군대 밖으로 불법적으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범죄에 쓰인다든지 아니면은 국가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자국민을 탄압하다든지 인권 침해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기 확산 문제도 설명을 드렸고 또 무기 산업이 굉장히 많은 부패를 수반하는데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데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전 세계 무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무기 산업에서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거래 규모 자체가 크고요. 무기는 비싸잖아요. 하나하나가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되게 기밀 속에서 내려지고 또 국가와 무기 회사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부패가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이런 조건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이나 한국에서도 예전에 율곡 사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무기 그냥 군대와 관련된 그냥 병역 스캔들, 병역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죠? 어쨌든 군수 산업에서의 스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원 오용. 그러니까 이것은 군비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돈을 이제 기후 위기에 대처한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위기 때 그런 문제에 대처한다든지 이런데 더 다른 좋은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무기 산업에 군대에 씀으로써 사실상 그 돈은 낭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 오용이 일어나고 또 무기 산업 그 자체가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키는 기후위기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짚어봤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무기 수출액 그 수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무기를 다른 나라에 얼마나 파는 계약을 맺었는지 그 수치를 그린 것인데요. 2020년까지만 해도 1년에 20억 달러, 30억 달러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것이 2021년도에 전년도에 2배가 넘는 금액을 찍었고 2022년도에는 또 173억 달러, 그 이후로도 계속 10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그 수치에 근접한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보면은 이것이 뭐 보수 정권 때만 일어났던 그런 현상도 아니에요. 그 2020년 초 뭐 이때도 이제 문재인 정권 때였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여전히 그것을 이어오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 때도 여전히 방산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무기 산업에 대한 태도는 보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권을 가리지 않고 거의 한국의 그런 정치권이 물론 일부 뭐 소수 정당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방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무기 수출을 하는 것을 품목이나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화 같은 그런 대기업도 한화가 한국화약 주식회사에서 시작을 한 회사인 만큼 여전히 방산이 그 주요 사업 부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이렇게 3개나 되는 계열사가 육해공 이 무기들을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LG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LIG DNA라는 회사도 있고요. 원래 LIG 넥스원이라는데 였는데 올해 또 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이런 회사도 있고, 또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대한항공도 한국에서 방산업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공기 엔진 이런 걸 만들고 또 자폭 무인기라든지 이런 무인기 사업을 요즘은 또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이런 회사들도 모두 방산업체이고, 풍산도 화약업체이고, 그리고 뭐 배를 만드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진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국이 어디인지를 보면 전 세계예요. 그래서 뭐 제1세계부터 제3세계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 튀르키예 같은 나라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인권이 잘 이제 존중받고 있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많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내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거기서 많은 이제 전쟁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이 나라들이 주변국들과 국경 분쟁을 이제 겪고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적인 나라들과도 많은 무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라고 해서 뭐 아무 문제가 없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유럽에도 군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원래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지원하고 빈 무기고를 이제 한국산 무기로 채우는 그런 현상이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가 결국은 전 세계의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지요.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최루탄을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99년도 이후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지만 바레인이나 튀르키예 이런 나라에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ENL 열사가 최루탄에 이제 직격으로 맞아서 이제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 나라에서도 최루탄에 의해서 직접 맞거나 아니면은 뭐 질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이 뭐 수십 명 이상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루탄 수출 중단 캠페인을 2013년, 2014년 이쯤에 전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수출이 당분간 이제 보류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루탄 수출이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국산 최루탄을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오만인데, 단위를 보시면은 수량이 200만 발이거든요. 그런데 오만 인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인구가 600만 명인 나라인데 최루탄을 200만 발을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 분량의 수량인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한국 무기 산업의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재 국가와 분쟁 지역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지도가 지금 한국에서 살상 무기는 아니고 경찰 무기가 수출되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도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그 프리덤 하우스에서 이제 비자유국으로 분류한 나라들이고,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부분 자유국으로 분류한 나라들인데, 보시면은 80% 이상이에요. 이 둘을 합친 게. 그리고 나머지가 자유국인데, 그 나라들은 뭐 남아공, 브라질, 뭐 몽골,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선거 제도나 이런 데 있어서는 자유국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네,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제 정의롭지 못한 그런 나라도 자유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산 무기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이거는 굉장히 알려진 바가 적은데, 가끔씩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SNS에 그 정보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씩 수집해서 그냥 모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다라는 거고, 그래서 웨스트 파푸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그 점령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국산 무기가 쓰이고, 필리핀에 있는 그 민다나오섬 반군도 한국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고,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공격할 때도 한국산 전차탄을 사용했고,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무기를 사용했고, 심지어 반대쪽에 있는 후티 반군도 한국산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한국산 그 현궁이라는 대전차 미사일을 수입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전투 중에 분실한 거를 노획한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한국산 무기를 쓰는 뭐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고, 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도 똑같은 무기 현궁이 쓰였는데, 아제르바이잔도 한국이 무기 수출을 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판 게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근데 무기 계약을 할 때는 최종 사용자 서약서라는 걸 원래 쓰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를 사서 우리가 쓴다, 우리가 최종 사용자이다라는 것을 서약을 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겠죠. 어디 딴 데 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 한국과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작년에 태국이 12월에 캄보디아 쪽을 폭격할 때도 한국산 무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한 무기가 T-50 훈련기라는 기종인데, 이것이 이제 고등 훈련기로 분류가 되는데, 실전에 사용이 돼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국방부 앞에 가서 뭐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왜 훈련용으로 판 거를 실전에서 쓰는데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이 무기가 어떤 용도로 수출이 된 거냐, 훈련용인지 아니면 그 밖에 용도로 쓸 수 있는 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바레인,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한국산 최루탄과 물대포 같은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대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쓰였지만 또 백남기 그 농민이 돌아가신 이후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최루탄과 물대포 둘 다 한국에서는 쓰지 않지만 여전히 동남아시아와 이런 남미의 국가들로 수출이 돼서 현지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비인도 무기인데요. 이제 무기 중에서 뭐가 비인도적이고 뭐는 그렇지 않고, 뭐 그런 비인도 무기가 아닌 것은 인도적인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핵무기도 그렇고 무기 중에서도 특정한 무기는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인도 무기로 분류되는 게 확산탄과 대인지뢰입니다. 그래서 지뢰는 땅에 묻어놓으면은 이제 그걸 사람이 밟으면은 터지는, 그래서 신체의 일부를 뭐 잃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는 그런 무기이고, 확산탄은 여기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탄두가 터지면 그 안에서 작은 탄두가 수백 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그런 무기인데요. 대인지뢰와 확산탄이 둘 다 문제가 큰 게 일단은 무차별적이에요. 이게 민간인이랑 군인을 뭐 골라서 타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냥 모조리 몰살시키는 그런 무기인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불발탄인데요. 이렇게 수백 개의 탄두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상당수가 불발탄으로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이제 민간인들이 거기에 사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인도 무기라고 분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인지뢰 금지 협약이 먼저 만들어지고 확산탄 금지 협약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100 몇십 개 나라가 가입을 해 있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정작 가입해야 될 나라들이 가입하지 않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풍산, LIG, 그리고 구한화, 지금은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이 확산탄과 대인지뢰 관련 이런 무기 체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한화에서 이게 떨어져 나온 계기도 어떤 그 사연이 있냐면, 한화가 이제 무기 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 사업 부분 중에 뭐 태양광도 하고 뭐도 하는데, 유럽에서 이제 친환경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투자를 못 받는 거예요. 확산탄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확산탄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한 게 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인데, 하나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그냥 거기서 여전히 똑같이 일하고 있고, 하나의 이사였던 사람이 거기 대표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회사 사이에 거래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탄약을 만들면은 하나에서 만든 천무라는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 그래서 230mm 뭐 유도탄, 무유도탄 이런 무기가 거기에 해당하고, 또 155mm 지역거부탄이라는 것도, 이거는 확산탄이랑 말하자면 대인지뢰를 합친 그런 무기인데, 포탄이 날아가서 뻥 터지면은 그 지뢰를 일정 지역에 뿌려놓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거부탄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KDI라는 회사는 2024년에 프랑스에서 유로사톨이라는 무기 박람회에 이제 출품을 했는데, 가서 전시를 했는데, 거기 가서 확산탄을 전시를 한 거예요. 여기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요. 근데 프랑스는 확산탄 금지 협약에 가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지에서 당연히 문제가 돼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이제 시민 단체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항의를 해가지고 전시회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수출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 수출이 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 통계가 원래 다 공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국이 뭐 미국에 뭐 핸드폰을 뭐 2000 몇 년도에 뭐 얼마어치 팔았는지 이런 거 조회하면은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무기만 그게 안 됐어요. 한동안. 그게 원래 되다가 2024년부터 갑자기 막혔거든요. 조회가.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자 그 학살이 본격화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이런 캠페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근거 자료가 이 무역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서 한국 정부가 막은 거예요. 무역 통계를 더 이상 아무나 찾지 못하게.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겨서 작년에 다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네, 다시 정보 공개를 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마인지 이 정도 정보가 공개되는 거지 뭐 탱크를 팔았는지 미사일을 팔았는지 이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주 큰 그 카테고리는 알 수가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차량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 트럭인지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알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또 통제 사각지대 이건 뭐냐면 물대포나 뭐 수갑 아니면 경찰 일부 장구 같은 것은 전혀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가 뭐 방위사업법이나 대외무역법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제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또 뭐 방산물자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이 체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다른 무기나 뭐 심지어 쇠로탄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하려면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혹은 경찰청의 허가를 받거나. 근데 물대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이 경찰 이제 장비인데 한국이 얼마나 많은 물대포를 수출하고 있는지 경찰청에서도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우리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주목하기 시작한 그 무기 산업의 기후 영향 문제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 이제 교토 의정서라는 국제 그 협약이 만들어지고 또 아무튼 교토 의정서가 맺어지고 또 파리 협약이 맺어지고 이런 전 세계적인 이제 기후 통제를 위한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군사 부분은 거기에서 예외의 영역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각 나라에서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고 그 중에 뭐 시멘트 산업이 얼마고 철강 산업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군사 부분이 그 군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얼마인지는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 교토도 그렇고 파리 협정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예외 부문으로 뒀거든요. 그 국가들이 이걸 맺으면서 그래가지고 제대로 의무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일부 나라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게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도 거의 보고하고 있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2020년에 딱 한 번, 2021년에 딱 한 번 국방부가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한국군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해봤는데 388만 톤이라는 결과가 그래서 나왔는데 이 보고서도 공개가 안 됐어요. 그냥 이 388만이라는 숫자만 공개가 되고 보고서를 전체를 저희가 보지 못해서 그것을 이게 얼마나 잘 연구된 건지 분석도 어려운데 이것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전체 배출량보다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것은 군대에서
뭐 연료를 태워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것들 혹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만을 산정한 거고, 군대가 무기를 사들이면은 그 무기를 만드는데도 또 거기서 온실가스 배출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런 무기 산업, 그러니까 이 기후 용어로 하면은 공급망 배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포함한 것을 저희가 추산을 해봤는데요, 재작년에. 그것이 적게 잡아도 약 1,400만 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의 한 3점 몇 배가 넘는 거고, 국가 순 배출량의 2.2%에 달하는 건데요. 이 정도로 무기 산업이 그 기후 영향이 굉장히 큼에도 그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 산업의 그린워싱 문제도 있는데, 친환경 탄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를 그 무기 회사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 무기 박람회 가면 전시해 놓고 있거든요. 친환경 탄약이라고 딱 써놓고 물어보면은, 총알에 보통 이제 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납 성분이 총알이 어디 가서 박히면은 뭐 숲에서 만약에 총알을 사용했다 하면은 거기를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납 성분을 빼고 그냥 동 성분만으로 총알을 만들었다라는 게 친환경 탄약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관통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는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기 산업이 그린워싱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니라 전기로 가는 무기를 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기 또 이제 탄소 배출을 당연히 적게 하겠죠. 무게가 가벼우니까. 그리고 뭐 저탄소,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는 저탄소 항공기, 이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연 친화적인 산업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굉장히 웃기는 거죠. 왜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그 모든 게 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인데, 거기서 뭐 납이 안 나온들 그것이 이것이 자연 친화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그쪽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 전쟁이 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에 그런 거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낸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 전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중에 굉장히 큰 걸 차지하는 게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전후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면은 그것을 다시 지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시멘트로 다 지을 건데, 시멘트 산업이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굉장히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는데, 아무리 항공기에서 뭐 매연이 적게 나온들 그 파괴가 다 이제 상쇄가 될 것이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방산혁신 클러스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전국에 3개였나? 였는데 올해 또 3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인천도 지정이 됐고, 논산, 전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총 6개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에 가서 또 지역 활동가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쪽에서는 어쨌든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도 함부로 비판하기가 약간 껄끄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KDI의 확산탄 공장이 있는데, 거기 또 이제 지역 주민들과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있는데, 여기 이 사진은 뭐냐면 찬성하는 시민단체 에서 걸어놓은 플래카드거든요. 근데 저 차량이 가서 보니까 민주노총 건설노조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이걸 건 건 아니지만 차를 빌려준 거죠, 그 단체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굉장히 다 얽혀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정부뿐 아니라 뭐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그 방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했던 말들이에요. K방산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지금 한국이 한 10위 정도 되거든요. 수출 그 금액으로 봤을 때. 근데 4위면은 뭐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 이상으로 한국이 더 많이 무기 수출을 하겠다라는 목표인 것이고, 또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내에 직접 만들고 방산 이 기업들의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쭉 해오고 있고, 어제도 뭐 어디 가서 총 쏘면서 또 뭐 말씀하신 것 같던데, 지금이 6월달이 호국분의 달이잖아요. 오늘이 6.25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또 무기박람회라는 것을 아까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박람회라는 것이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기존에? 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뭐 아덱스라는 게 이제 제일 대규모로 열렸고, 서울 에어쇼라는 걸로 이제 90몇 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항공우주 및 종합 무기 박람회고, 카덱스라는 것이 또 있고, 올해가 카덱스가 열리는 해거든요. 이런 무기 박람회들이 보통 2년 주기로 열리는데, 아덱스가 홀수년에 열리고 카덱스가 짝수년에 열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원래 DX 코리아라는 이 지상 무기 박람회가 있었는데, 카덱스라는 게 재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이게 또 뭐 그쪽 동네가 워낙 이게 뭐가 이권이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육군협회에서 어떤 업체에 이걸 맡겨가지고 DX 코리아라는 그 전시회를 개최를 해왔는데, 육군협회가 이제 다른 또 전시업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카덱스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덱스랑 DX 코리아가 2024년에 둘 다 열렸습니다. 9월달, 10월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업체들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그래서 국방부가 중재에 나서가지고 다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 어떻게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직도 카덱스, DX 코리아가 다 따로 있고 뭐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기박람회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왜 저희가 타겟으로 삼게 되었냐면은 그냥 전시회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와서 뭐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손잡고 데려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이런 것도 맞는데, 실제로 무기 회사의 이 영업사원들이랑 또 각국에서 온 고위 군 관계자들이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무기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뭐 이런 반대 퍼포먼스도 하고 뭐 직접 어디 탱크에 올라가서 뭐 연주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목소리가 작긴 하지만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2010년 뭐 그 전후부터 이제 무기감시 캠페인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산탄 반대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확산탄에 투자하는 주요 기업 풍산, LIG, 한화, 지금은 KDI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들이 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이에요.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투자 대상인 것들을 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는 뭐 세금에 가까운 그런 돈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무기 사업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적인 주식 투자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투자인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캠페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했던 게 이 확산탄 추자철의 캠페인이었고요. 그리고 최루탄 수출 중단 캠페인, 바레인이랑 튀르키예에서 한국산 최루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하고 피해를 입어가지고 2014년, 13년도 이즈음에 수출 중단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축소 캠페인인데요. 군비가 이제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돈을 오용하고 이런 문제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군사 부문 자체가 탄소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구호를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그러니까 더 이상 안보라는 이제 단어를 국가 안보, 군사 안보 여기에 한정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 안보, 모두를 위한 안보로 확장하는 그런 이제 사고의 전환을 하자라는 문제의식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그 무기박람회에서 했던 그런 액션들인데, 저희가 2013년부터 이런 것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무기박람회가 열리면은 이제 VIP들이 오잖아요. VIP라고 하면은 무기 회사의 고위 임원들하고 각국의 고위 군인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인데, VIP 환영 만찬이 열립니다. 첫날에. 혹은 무기박람회 개막 전날에. 그러면은 저희가 그 호텔 앞에 가가지고 막 깽판을 쳐요. 그러면은 당연히 끌려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다. 모두가 너희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무기박람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탱크 위에 올라가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악기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분 동안 악기 연주하고 제 발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그 업무방해라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고발당한 게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는데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올해 지금 다음 달이네요. 7월에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라서 잘 이제 최종 무죄로 마무리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사진은 작년 아덱스 때인데, 이거는 아덱스는 그 지상군 무기박람회랑 다르게 항공우주 종합무기박람회이다 보니까 해외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이런 유명 회사들도 있고, 이스라엘 회사들도 와요.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 엘비트 시스템, 라파엘 이런 회사들이 주요 이스라엘의 무기 회사들인데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기업과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이 이 한국에서 열리는 무기박람회에 오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하는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을 공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피 묻은 손을 상징하는 저런 빨간색 이런 물감을 손에 칠해가지고 그 앞에서 보시면 IAI가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이거든요. 그 부스 앞에서 항의 액션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때는 고발을 하진 않더라고요. 하면은 어차피 이게 더 시끄러워지니까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걸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최대한 알아내려고는 하는데 거의 항상 비공개가 나오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청이 그 통계를 2024년도에 비공개했는데 저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네, 이겨가지고 다시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무기박람회에 이 VIP로 뭐 어떤 나라들을 초대했는지, 뭐 여기에 세액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청구를 하는데 이거는 네, 비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물대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에서도 모른다라고 한 거는 그래도 약간의 정보가 되었죠. 네. 제대로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무기 산업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워낙 이제 거대한 군대라는 것이, 군대도 그렇고 무기 산업이라는 것이 그렇고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이런 일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고 그런 시민단체에 뭐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뭐 회원 후원금을 뭐 보내고 뭐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네, 작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또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뭐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국가 정책 차원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약간 고민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가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디폴트가 된 것 같은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특히 최소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방산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주라는 말을 쓰는데, 그 보통 죄악주라고 하면은 뭐 담배 산업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약, 카지노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뭐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뭐라고 유흥이나 어쨌든 뭐 죽음과 관련된 이런 산업의 주식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무기 산업도 예전부터 이 죄악주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기 회사도 그렇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인도 무기, 그 확산탄과 대인지뢰를 만드는 회사들은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큰 그런 금융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그런 해외의 펀드들, 그 국영 펀드들 이런 데서는 아예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화가 아까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된 그 원인도 그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네, 방산주를 죄악주로 취급을 해서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건데, 그냥 뭐 나쁜 놈들이 하지 말자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거기 돈을 투자를 하면은 결국 우리는 그 회사가 성공을 할수록 내가 더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가 전쟁과 결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투표를 할 때 전쟁을 더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인과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을 때 어디에 투표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그런 재산과 직장 이런 게 전쟁이 나야지만 존속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평화를 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방산주를 멀리하고, 뭐 주변 사람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 만약에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무기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은, 이거는 이제 개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 석탄 발전소 이런
그런 데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기후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냥 갑자기 문을 닫으면은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보장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기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와 노동자들이 평화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 Arms to Renewables라는 그 구호처럼 무기를 만드는 그런 첨단 기술로 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전쟁 체제 이해관계에서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산업으로의 전환이 진정한 안보라는 것을 이제 국가 정책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시도가 실제로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정확히 그 회사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니웰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전에 뭐 한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 회사가 이제 방위산업체였는데 이제 노조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이런 기술로 이런 대안적인 산업 부문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하고 저 부서는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측이 물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그냥 무산이 된 건데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남아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기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아직 그렇게 큰 화두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이제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만큼 무기 산업에 대해서도 탈무기에 대한 좀 대중적인 지지가 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